최근 지표 그리고 금리 동향 무엇보다도 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인사해야겠습니다. 주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 파트장님도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가가 새까마시네. 많이 피곤하시구나. 네, 다음 주까지 또 이 반년을 걱정해야 될 자료를 작성 중이라서요. 하반기 또 리포트 쓰실 때구나.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유진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그러셨어요. 지금 시장에 누가 블러핑하는 걸까요? 전문가인가요? 연준인가요? 자, 누군가는 블러핑을 치고 있어요 지금. 자, 우선 고용지표, 물가지표가 미국의 고용지표하고 물가지표는 뭐 중국까지도 한번 같이 묵두거려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우리 주연수 박사님한테 붙여드린 별명이 있어요. 지표 해부학자. 우리 주 박사님한테 한번 해설을 듣고 우리 아마 주 박사님은 오소독사기 가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받아서 우리 똑같은 그거 미국 고용지표를 가지고 우리 윤 파트장님은 조금 어떻게? 터프하게. 터프가 앞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고용지표 한번 네. 틀려도 어쩜 그렇게 시장 예상하고 틀릴까요? 그죠? 좀 많이 달랐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ADP하고도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ADP 민간 고용하고도. 예, 네. 그런 점에서 좀 사실 충격이 많았죠. 네. 고용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고용 얘기 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농판 페이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26만 6천 명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숫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샥하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요 두 개 빼놓고 나서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란 말이죠.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도 낮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회복된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30만, 35만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26만 6천이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간단하게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이야기처럼 보여요. 이제 트랜지션으로 넘어가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빠진 데를 좀 살펴보죠. 저도 이제 세부적으로 뭐 숫자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적어봤는데 일단 빠진 데를 보면은 슈퍼마켓 식음료, 소매 쪽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택배 및 메신저 서비스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임시직 파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금 11만 명이 감소했단 말이죠. 즉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기존에 락다운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그나마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가장 많이 올라간 데가 어디냐? 그러면 푸드 앤 드링킹 서비스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음식료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즉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프라이싱 같은 그런 플렉서블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리기드한,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물 경기는 파이낸셜 데이터보다는 항상 반응이 느리다. 그건 물론 시차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죠.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오케이 바뀌었어라고 비즈니스맨들이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게 고용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하죠? 그냥 임금 더 줄게 더 해. 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반응이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혜를 입었던 업종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고용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번 4월에 나왔던 26만 6천 명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고용 계속 나쁠 것 같니?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 네, 개선되겠죠. 근데 지금 걱정하는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느릴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면 실업자 수 동향을 봤을 때, 우리가 이니셜 클레임 보는 숫자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거 다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숫자. 근데 신규 실업수당 신청권 말고도 지속 실업수당 신청권을 보면, 이거 지금 3밀리언이란 말이에요. 300만 명 정도의 수준이 돼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100만대 중후반대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150만 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실업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가장 늦게 반응하는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프릭션이라는 거죠. 노동시장에서 프릭션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일할 곳을. 그리고 저쪽에서 오케이 그래 너 한번 와서 일해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동시장이 플렉서블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잡파인딩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거에 관련된 논문들이 뭐 수백 가지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프릭션이 심한 그런 경제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또 우리 윤 파트너님한테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방금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른 시각을 드리면 역시나 트랜지토리한 일시적인 거에 대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번에 좀 재밌는 서베이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백신 맞으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신 일자리를 구할 의향이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구직에 대한 의지. 사실 구인 구직 비율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사람들을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좀 싼 노동력 쪽에서는 좀 찾고는 있는데 왜 안 갔지? 정부가 돈을 줬잖아요. 추가로 300불씩 더 주는 거. 예, 그거 실업급여도 있고 그리고 아메리칸 리스크 플랜의 총 지급 금액은 $1,400를 지급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번에 뭐 5월이 미국도 그러니까 뭐 가정 관련된 행사나 뭐 휴일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구글 검색수 이런 거 나오면 다 놀거리에 대한 검색량들이 엄청나게 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번 5월달 일시적인 우리 예상을 크게 미스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별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신규로 그렇죠. 이제 실업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일단 땡겨준 돈을 받아서 취업에 여유가 있다. 그것도 이제 가장 단순 직군의 노동력 쪽에서 리테일러들 뭐 이런 분들 아까 얘기했던 무슨 그 매장에서 점원들이라든지. 근데 요게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데서 약간의 여유 버퍼.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 우리도 작년에 왜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한 두세 달 소비가 따뜻하게 갔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한 5, 6월까지는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준 지금 당장 받은 돈 때문에 구직을 서두르지 않겠다. 요번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육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아까 그 서베이 조사에서 일을 구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게 그래서 여성 취업률이 꽤 별로 안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애들이 학교를 안 나가니.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뭐 좀 백신 맞고 애들은 백신을 못 맞죠 아직.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노이즈가 있는데 그게 사실 요번 물가까지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물가까지. 왜 뚱딴지 같은 이런 고용이 미순한 거랑 고용은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고 물가는 또 예상보다 굉장히 또 오버히팅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핵심 변수는 뭐냐? 중고차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를 확실히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전월 대비 1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0.9%가 올라왔다는 건 80년대 이후 최초의 일입니다. 아니 전월비 0.9%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돈을 썼어요. 그런 페이스로 올라가면 연간 10몇 프로씩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물가가. 아니 전월 대비 0.9를 연으로 환산하면은 12%죠. 네. 10%가 넘는데 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중고차를 무슨 돈으로 샀나요? 갑자기 뭐 어디서 내 임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그래, 아니고. 뭔 돈으로? 정부가 준 돈이에요. 정부가 준 돈. 그것도 어떤 차? 중고차, 싼 차요. 중고차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가격부터 좀 타이트하기도 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뭐 신차는 뭐 지금 반도체 쇼티지 이슈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일단은 꽁돈은 굉장한 많은 그 내구재 유발 수요를 촉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일시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그 정부 지원금도 들어왔고 거기서 또 재밌는 현상이 미국의 임금이 올라간 요번에 그 4월 고용지표에서 올라간 주요 핵심 분야가 전문직 잘 나가는 사람들 이쪽 분야는 이미 코로나 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연봉이 올라왔어요. 처지했었던 게 아까 일자리를 잃었던 그 단순 직군 노동직들. 리테일 세일러들이 전월 대비 2%가 올라왔습니다. 전월 대비. 그분들 연으로 한 사람이 20%예요. 그런 양반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정부 지원금 받고 서둘러 일자리 구하지 않고 나 이렇게 낮은 돈에 아직까지는 좀 더 여유 있게
일자리 찾고 싶은데 하면서 버티면서 임금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패스트푸드점 뭐 이런 데서 지금 일자리가 제일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말이 좀 길어졌지만 종합해서 얘기 드리면 고용지표 미순낸 것도 일시적인 거고 물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다 정책의 초기 효과에 나타나는 교란 요인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컸다. 있고요. 그러면 그게 지속성이 얼마나 될 거냐. 한 분기 이내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협상해갖고 올라온 임금대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실업률은 다시 연말까지 쭉 뭐 다시 뭐 그래서 혹자는 7월 달에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0.5에서 0.6%포인트가 요번에 딜레이된 게 한 번에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 실업률이 그렇게 아유 뭐 제프리스 같은 데는 요번에 100만 명 뭐 이상 200만 명 추정했는데 걔네들은 그러면 실업률 5.2%까지 추정했었어요. 난파먼 100만 명, 200만 명까지 200만 명 보고 200만 명을 보고 실업률은 5.2인가 5.3까지 빠진다고. 글쎄 그 대목에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박사님께도 뭐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그 월가에서 아니면 연구소에서 전망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전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처럼 이렇게 고용이나 물가나 이렇게까지 시장 예상치하고 발표치가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관련해서 ADP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네, 게 사실은 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고차 관련된 이슈가 워낙 타격이 컸어요. 이게 얼마나 타격이 컸느냐 하면은 그 CPI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이제 10% 올랐다. 전년 동기로는 20%가 오른 겁니다, 이게. 중고차 예, 예. 작년에 한 2천만 원 하던 놈이 2,200만 원 된 거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시기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여파가 있는 거냐? 그러면 전월 대비로 따졌을 때 지금 뭐 0.9%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이 맞아요. 중고차 때문에 오른 거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0.9에서 0.3%포인트 기여도입니다. 중고차가 하나만. 예. 이 단일 품목만. 그러면은 연준 얘기가 맞네. 일시적이네. 트랜지스토리하네.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죠. 뭐죠? 중고차 가격이 앞으로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떨어지지도 않겠죠. 그게 쉽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뭐 일리가 나름대로 있는 말인 게 뭐냐 하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그 CPI하고 코어 CPI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코어 CPI는 기본적으로 푸드하고 에너지를 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음식과 에너지를 그러면 음식과 에너지는 왜 빼는 걸까요? 왜 빼는 거냐면 얘네들이 볼레틸러티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료가 코어 CPI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푸드를 빼는 건데 실제적으로 재미있는 논문들이 있는데 FRB 뉴욕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어떤 균형점을 보기 위해서 코어 CPI를 만든 거다라고 한다면은 유스트카도 빼야 된다. 뭐도 뺀다. 중고차도 빼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꽤 핫하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중고차의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죠.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중고차 가격을 매저를 하려면은 디프리시에이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블루북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블루북이 뭐죠? 블루북이라는 게 미국에서 중고차 거래되는 사이트에 이제 올라오는 가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클린징하고 이제 뭐 이런 식의 그 복잡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시장에서 바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도 차라리 빼는 게 그러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웃기는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중고차라는 게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게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했고 그러니까 대충 했을 때 이게 0.4, 0.5 이 정도만큼의 팩터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제법 시간이 걸렸는데 요번에 물가 지표 미국의 CPI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일시적인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게 컸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저임금자들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그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말을 어렵게 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럼 고용 지표는 더 좋아질 거 아니냐? 그 임금이 더 타이트해지지 않겠냐? 아니요. 그렇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공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단기간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올랐던 임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떨어지면 임금 상승세가 꺾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좋아요. 일시적이다. 여다가 이제 뭐 그거는 빼야죠. 이게 경제를 갖다 얘기하면서 정책은 얘기해야 되는데 정치는 얘기하기가 민감하고 또 각자 이렇게 관점이나 어떤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좀 피한다 하더라도 정책은 해야 되는데 이게 웃기는 게 지금 미국 꼬라지 보면은 이거는 꼬라지가 맞아요. 차에 기름을 못 넣어갖고 절절 매질 않나. 공유가. 그러다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300불씩 더 주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까 박사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당장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다도 되지만 또 아까 우리 윤 파트장님은 대체로 시황에서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 얘기. 아니 뭐 계산해 보니까 9월까지는 계속 기존에 받던 실업수당에 300불씩 더 주는데 이게 3, 4, 10이면 얼마입니까? 아직까지는 아까 뭐 코로나도 아직 좀 걱정되고 하는데 그냥 집에 있을란다. 충분히 이래 되니 이래저래 정책이라는 거는 참 그래서 어렵긴 어려운데 그러면은 당장 제가 궁금한 거는 인정합시다. 좋아요. 그 연준이 딱지 쳐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건 알 거고 연준 의장이고 이코노미스트고 이사고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시적일 것이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고 또 억제될 것이야. 인정해 줍시다. 인정해 주는데 그러면은 왜 인플레 지표 보고 지금 그 이어진 이번 주 미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정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좀 흔들렸거든요. 코인까지 흔들렸으니까. 이 부분 먼저 우리 윤 파트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통화정책 당국에서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책에 큰 액션은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금리들은 좀 반응은 있었어요. 좀 올랐죠. 그렇죠. 미국 10년 금리가 이것도 진짜 역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3월 FOMC 전후까지 미국 금리 막 2% 간다 난리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 다가 그쪽이라고 하면 글로 안 가요. 아니 사실은 1.5나 1.75를 언제 가나 했던데 말하는 중에 막 가버렸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2% 간다 그랬지. 예, 그랬는데 지금 다시 1.5까지 빠졌고요. 오케이. 뭐 올 초에 달러 타약세라 그랬더니 또 한 1분기 내내 달러가 올라버렸거든요. 올랐지. 그러다가 또 골드만이 이제 우리 달러 약세 적을게 적었다 했더니 하니까 4월 또 달에 또 달러 4월 이야기야. 내내 또 다 돌렸죠. 사람 환장하는 거지. 이게 금융시장의 속성인데 연준도 사실은 지금 시장에 밀당을 하는데 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그래도 일관적이고 일관되죠. 그리고 아직 마켓에 그렇게 크리티컬한 충격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색채들을 많이 엿봤는데 5월 4일 날 아주 중요한 인사의 발언이 한 번 있었죠. 전인 연준 의장이죠. 현 재무장관. 제닛 옐렌 재무장관의 금리가 좀 올라야 할 것 같다. somewhat interest rate가 인크리즈가 필요할 수도 땡뚱맞게 그리고 본인이 중앙은행 그 연준 의장을 했던 양반이 재무장관 입장에서 그 발언을 했다는 게 또 막혀. 근데 그날 금리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날 시장 금리 네. 떨어졌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역발상이 맞죠. 원래 그렇게 정책 당국에서 특히나 재무장관이 금리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장기 금리 중심으로 더 충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되려 이게 왜 그 말을 했냐는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앞서가는 자산 시장 아까 코인 얘기도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금융 시장은 좀 오버히팅 주식도 PR 24, 5배짜리면 역사적으로도 평균 수준 훨씬 상회하는 그 주가. 견제구죠. 견제구. 그러면 자 아직 연준은 완전 고용이라든지 AI 티어 같은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는 말 바꾸기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6월 고용지 아까 4월 고용지표가 해석의 여지는 남겼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효과는 충격이 컸고 그게 좀 한 1, 2개월은 갈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전까지 연준은 경거망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산 가격들이 이렇게 또 철없이 마냥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또 윤 파트장 철없이 나왔다. 예. 자산 시장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하다 싶으면 철이 없는 거죠.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견제성 발언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의 톤 자체는 뭐 그걸로 테이퍼링이 땡겨졌느냐
뭐 물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뭐 2% 중후반 보던 미국 CPI가 이제 3%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예 바닥에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렇다고 연준이 그것만 보고 지금 모든 정책을 다 앞당길 거냐. 그게 갖고 올 수 있는 또 혼란이나 원래 약속했던 타임라인이나 소통의 과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6월 FOMC나 7월까지도 연준이 지금의 인내심은 충분히 발휘한다. 승부처는 9월 FOMC라고 봅니다. 박사님은 지금 윤 파트장님의 네.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흐름 자체에는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다 격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4, 5, 6월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베이스라인 이펙트가 너무 커요. 작년 4, 5, 6월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오죠 숫자가. 작년 4, 5, 6월은 작년 4, 5, 코로나 6월에 때문에 없겠죠? 정신없어서 네. 완전히 망가졌을 때고. 그렇죠. 그래서 금년 마이너스 4, 5, 30%. 6월에 잘 나오는 거 가지고 당연한 6월 FOMC 안 움직인다. 네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4월달에 유가 20불이 마이너스 20불이었어요. 작년 4월달에 저절적인 이야기 WTI 맞다.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갔었다. 그 HTNS가 고장난 진짜. 고장이 나는 그 전무후무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한 분기 아까 한 분기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런 의도죠. 맞아요. 예, 한 분기는 베이스라인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코어 CPI가 3% 계속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다지 놀랍지도 않을 거예요. 놀랍지도 않다.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FRB는 왜 그 이전에 평균 2%를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도 계산해 봤어. 프로젝션 해봐도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왜 그러면 9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 그러면은 4, 5, 6월 끝나고 7월 숫자 딱 보고서는 그걸 가지고 움직일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FRB 중앙은행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 7개월 내지 8개월간의 자료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지는 게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이던 무슨 시그널을 주던 어느 정도 흐름이 정확하게 잡혔을 때나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윤 파트장께서는 혹시 이번에 중국 PPI 보고 네네. 인플레 걱정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사실 중국도 지금 철강 그 다음에 석탄. 그렇죠. 원자재하고 엮어서 한번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런 커머디티들이 사실은 중국이 올해 원래 예측한 것보다는 경기가 지금 약간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작년에 코로나 국면의 충격을 제일 빨리 벗어냈고 올해 글로벌 IB들이 투자의 원탑으로 뽑았던 게 중국이었는데 지금 상해종합이나 뭐 신천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한 증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히려 이렇게 막 달려나가는 말을 고삐를 살짝 땡기는 느낌 안 들어요? 요 근래 화룽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구조조정 전문회사 파산 이슈도 나오다시피 중국은 또 요번에 2010년에서 14년 사이 그 공급과잉 시절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무리해서 정책들을 썼잖아요. 네. 그때 구조조정 때보다는 덜하지만 미국 경기 좋아질 때 항상 그때 체력을 비축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이 지금 4월까지 끌고 왔던 기조가 그쪽이고요. 근데 워낙 미국 경제 주도하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커머디티 가격들이 중국 수요 빨보다는 전체적인 공급 자체가 타이트해지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중국 정부가 개입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철강도 꺾고 주로 원자재 가격들 다 꺾기 시작했거든요. 글쎄. 예. 그러니까 중국은 보시면은 차이신 PMI가 지난 4월 달에는 살짝 반등을 했지만 올해 1, 2, 3월 달에 내리꼬꼬라졌습니다. 작년에 가장 빨리 올라왔던 PMI였는데. 아니 그 차이신하고 왜 국가통계국하고 왜 이게 달라요? 그 조사 품목과 범위와 그게 달라서 그렇긴 그래서 한데 그렇다? 그래도 민간에서는 차이신을 더 믿어주죠. 차이신을 더 믿어준다. 민간에서 하니까. 근데 그 차이신이 3개월 꼬꾸라졌다 최근에 좀 고개를 들긴 했지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디맨드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디맨드발. 예, 디맨드의 발. 예, 제가 피곤해서 지금 막 한국어 영어 막 섞어 쓰는데요. 그 디맨드 쪽의 안방만으로 지금 중국 PPI를 계속 끌고 간다. 그쪽은 아닐 거라고. 그건 아니다. 그건 또 지금 보시면은 위안화도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절상을 끌고 왔던 기조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기후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가가 신선식품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중국도 근데 돼지고기부터 해서 작년에 노이즈가 워낙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 다 따져놓고 보면은 팥값이 안 내려. 요새 파 한참 나올 때인데 한번 오르더니만 안 내려. 제가 이 얘기까지 꺼내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작년 4월 달에 그 망가졌던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의 반작용들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는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미국 물가 저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 영향 받을 거냐 얼마나 받느냐. 사실 미국 내 정책 요인 자국 내에서 소비되고 나가는 요인 그래서 요번에 4월 달 내내 달러가 약해도 이머징이 안 좋아요.
글쎄. 커머티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데 우리 잘 나가야 될 브렉시트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게 IMF도 이번 4월 WE에서 얘기했지만 다이버전트. 이게 가는 경로가 옛날하고는 분명히 균열된 미국이 좋아지는 건 미국 안에서 소화하고 미국 내 정책으로만 가는 미국 금융시장만 앞서가는 최근에 코로나 환자 주니까 유럽이 그나마 후행적으로 좀 따라가는 선진국들의 잔치 그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확 오히려 그쪽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져서의 타격을 받는 불건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이머징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전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이 그렇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박사님. 네네. 다들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연준이 왜 요즘 이렇게까지 우리는 한참 동안 인내할 거야. 테이퍼링도 금리 인상도 인플레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좀 더 확실하게 지켜볼 거야. 그래서 어지간해서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첫 번째 질문 이따 묶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연간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전망치가 6% 뭐 이런 시대에 그렇게 금리를 갖다가 정책 금리를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가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또 이런 기사도 많이 봅니다. 대공황 때의 그 연준이 스스로의 그 어떤 경기 회복도 제대로 그간 와중에 확실치 않은 와중에 금리 일찌감치 올렸다가 대공황을 갖다가 유발했다는 그 책임론, 그 트라우마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어지간해서는 안 올릴 거다 하는데 그러니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로서 우리 주 박사님은 연준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일단 연준은 신뢰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냥 기분 팩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괜히 믿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랬지만 연준의 주된 목표는 뭐냐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뒤통수를 치는 게 연준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정책적인 효과라는 게 페드워처로서 인정? 지금 이제 경제학자로서 하신 말씀이야. 그 페드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늘 지켜보는 우리 윤 파트장님은 전환점에서는 연준의 역할이 있죠 확실히. 전환점에서는 제일 큰 변수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만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연준이 사실 거시경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었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고용 관련 지표들을 보기 시작했죠. 이게 20년 정도 됐나요? 이제 맞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더블 맨데이트. 더블 맨데이트라는 게 그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닷컴 버블 그 무렵부터 나온 맞아요. 얘기, 그때부터 나온 얘기요? 네. 그렇죠. 그 이전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명확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안 만들고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한다. 우리가 2%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을 유지하는 게 연준의 최대 목표였던 거죠. 경기가 꼬꾸라지거나 말거나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여전히 있어요, 사실은. 네.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그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 이유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렇고 2008년에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도 그랬고 재정 정책만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펴요. 네. 그러면은 돌릴 때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폈죠.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럼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풀렸던 거 다시. 그렇죠.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테이퍼링 할 때 오케이 우리는 물가만 보면 되니까 다 갖고 와야라고는 절대로 얘기 못하죠. 그거는 엄청나게 샥이 오니까요. 여러분들 2013년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 대략적으로 주가 30% 정도 빠져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순간. 한 달, 두 달. 버랭키 2013년에 그 테이퍼 입에 올려갖고 처음에 바로 그렇죠. 테이퍼 발작 났을 때 본인은 테이퍼라는 단어를 입에 얘기하지는 않았대요. 그냥 우리 이제 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예. 버랭키 입에서 테이퍼란 단어는 없었다. 네, 근데 5월달에 그렇게 냄새는 풍겼죠. 오케이. 그거를 선언한 다음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거죠. 왜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고 사람들이 걱정하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지금은 그거 이외에도 고용 지표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고용 지표는 경제 성장률과 사실은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떤 식의 역할을 하게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풀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 얘기를 해봅시다. 자, 2021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6.4 아니면 뭐 좀 높게는 7까지 찍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근거는 있을 거예요. 작년에 마이너스였고 이거 6.4 간다고 해가지고 그 트랙 그대로 다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스피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는 정도일 것뿐이지 작년에 됐던 거를 그대로 회복하기에도 사실 조금 어려운 수준일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숫자를 보고 나서 우리가 우와 6.4 내가 거시경제를 배운 다음에 미국 경제가 6.4%를 찍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드는 건 야, 그러면은 연준은 뭐 하는 거야? 금리 안 올려? 테이퍼링 안 해?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작년에 뭐 했는데 작년에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커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즉 뭐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면 기저효과도 있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임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재정으로도 넣었죠. 그 다음에 유동성 굉장히 크죠. 이게 어느 정도 리커버리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So what? 오케이. 그러면은 2022년에는 이 숫자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내년에 가서 2022년 가서 2021년 대비 성장률이 뭐 6% 이런 거는 절대 힘들겠죠.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그 내년도 근데 높긴 해요. 내년에도 뭐 3% 중반에서 4% 얘긴 해요. 그렇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3% 중반에서 4%를 얘기할 그렇지. 때 우와 죽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미국처럼 20조짜리 경제가 3% 성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쯤 가서 3% 성장하면은 그때는 진짜 좀 금리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조건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의 이제 그 엑시트 전략들이 나오는 거고 올해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올해는 그로스나 물가는 다 트랜지토리예요. 다 일시적으로 작년에 대한 반작용이라 올해 좀 달아올랐다고 해서 작년에 저체온증이었는데 올해 조금 체온이 평상 체온보다 좀 올라왔다고 여기서 바로 너 입을 뺏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또 쓰러지죠.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지금 완전 고용이라는 그 조건까지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고 아까 정확하게 올해 미국 성장률 6, 7% 얘기하는데 그거 미국 정부가 올해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20조 달러 정도 올해 이제 22조 달러 정도 GDP인데 재정정책으로 아메리카 리스크 플랜 1조 9천 달러. 지난 12월 달에 바이파티장 9천억 달러. 그 다음에 요번에 뭐 10년치 인프라 계획, 그거 다 합치면 3조 달러예요. 아닌 말로 20조 달러 경제 규모에서 재정으로 푸는 게 3조 달러면 이게 GDP 뭐야? 15%예요. 15%인데 GDP 15%를 갖다가 재정으로 풀면서 경제 성장 6%밖에 못하면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로 새는겨? 아니 그래서 바이든 어떤 놈 주머니에 들어가는겨 그 돈이? 바이든 재정 승수 효과가 있어서 그 순만큼 다 성장으로 연결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든 취임 전까지는 올해 성장 전망이 4% 내외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년 성장률도 2% 남짓이었고요. 그게 좀 달궈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통화 정책이 이제 보조를 맞춰서 엑시 잘려갔는데 제가 아까 9월 FOMC가 또 중요한 이벤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기술적으로 9월 FOMC가 뭐가 들어오느냐? 걔네들이 SEP라고 하는 수정 경제 전망을 분기 말 회의 때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뭐 미국 성장률이나 뭐 점도표 우리 되게 중시하죠. 그 점도표의 새로운 2024년 값이 9월 달에 들어요. 그렇지. 9월 달에 가면은 그 다음 해 것까지 이렇게 점이 찍히죠. 그러니까 그 한 해치가 더 추가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2023년까지 연준이 약속한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라고 하는 그 점도표의 중간 값이 제로를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9월 달에는 그게 불가피하게 외형적으로도 2024년에 이제 정상화될 경제에 대한 숫자들도 바뀌면서 점도표가 하나 더 노출된다라는 점.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대충 지금 미국의 프라이머리 딜러들, 그 미국 국채를 인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올해 연내에 선언하고 내년 1월 달부터 줄일 거야 이제 자산 시장들이 워낙 자극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실물 경제 좋은 것도 차치해 두고 돈은 일단.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지금 사실 유동성 빼면은 또 주시장 조정받을 거고 테이퍼링 하면 악재고 금리 미리 다 올랐잖아요. 시장 금리.
네. 국채 수익률. 2013년 테이퍼 텀트럼 5월 달에 해가지고 그 한두 달 동안 100bp 올라갔거든요. 아. 올해 1월 1일 날 미국 10년 금리 얼마였는지 뭐 채권 전문가들이 아니면 뭐 0.5. 0.5는 작년 8월 달에. 올해 올해 1월 1일은 그래도 대선 치르면 좀 올라왔어요. 한 0.9. 1%? 어? 0.9. 그러니까 1% 가까이 왔지. 그게 네. 3월 달까지 1.78까지 갔어요. 턴트럼은 거기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번엔 테이퍼 턴트럼이 없을 거예요. 왜냐 좋아지는 경기랑 영준의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이미 시장 그 제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금리가 더 자극적으로 연준이 이제 채권 안 사줄 거예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동성 수에는 위험 자산들이 더 받죠. 채권 시장은 이미 미리미리 이제 우리 연준이 환수할 거 대비하면서 금리도 조금 레벨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은 옆에 주식과 코인 이런 애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 한다 때 쟤네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 재밌는 뉴스가 연준이 지난주부터 팁스 채권을 덜 사주기로 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를 덜 사준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가 안 빠질 텐데. 제가 실질 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안 빠지고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저번에 출연할 때 그 얘기했을 거예요. 실질 금리가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 가격이 역상관으로 움직이더라. 글쎄. 특히나 5년짜리 팁스는 주식, 2년짜리 팁스는 코인과 같은 자산에 악영향을 줄 텐데 연준이 이미 그쪽에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팁스 물가 연동 국채를 왜 덜 사주겠대요? 왜? 테이퍼링 하기 전부터 이제 지금 미국에는 지금 미국이 그게 그러면 자산 시장의 과열을 갖다가 우려하는 연준의 그 스탠스하고 연결되는 거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를 자연스럽게. 겉으로 티내지 않으면서 왜 또 그게 자연스럽게 되냐면 지금 미국은 채권 발행이 좀 기형적으로 돼버렸어요. 작년에 재정을 무리하게 쓰면서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만기 1년 이내 단기 채권을 많이 찍어가지고 걔들로 조달해서 들고 오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그걸로 여윳돈이 한 1조 5천억 달러 이상을 재정 자금을 들고 들어왔거든요. 올해 미국 정부가 아까 야, 3조 달러나 쓰는데 그게 성장도 다 안 가. 1.5조 달러는 1.5조 달러는 이미 조달해놓은 돈을 연준에 맡겨놓고 있었어요, 정부. 그 돈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조달하는 돈 1.5조 달러인데 그건 장기 채권으로만 찍어요. 장기 채권으로만. 그래서 지금 연준이 사주는 채권은 중장기 채권만 만기 긴 것만 사줘서 최근에 장기 금리가 또 연준에 사주는 수혜도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기 채권은 어차피 공급도 없으니까. 그리고 단기 채권은 그리고 실제로 자금이 단기 자금 시장에 많이 남아도니까 미국의 한 달짜리 채권 금리가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중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걸 빌밀대면서 이 남는 단기 자금을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영래포라고 하거든요. 시중에 우리가 채권을 던져주고 니네 채권 없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 던져주고 돈을 빨아들여가면서 잡아주면서 양적 완화로 사주는 것도 단기 채권을 안 사주고 있어요. 없으니까. 오히려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팁스를 자연스럽게 덜 사요. 미국에서의 레포는 은행들이 저가 들고 있는 국채 같은 거 갖다 담보로 연준에다 주고 돈 땡겨 쓰는 거고 레포고 예. 리퍼처스의 레포고 네. 영레포는 페드가. 너그 채권 줄 테니까 돈 갖고 와 이거지. 그래서 시황에서 미국의 영레포 규모가 커졌다 이러면은 연준이 돈 빨아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또 중국은 또 용어가 또 거꾸로죠. 뭐 나라마다 좀 그 어느 거에 아니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분명히 주식시장 꼬꾸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볼은 커질 거고 연준이 이미 액션에 들어갔다. 오케이. 변동성은 커진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 2, 3개월 간격으로 우리 윤 파트장님 주간 전망대에 출연하셔가지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른바 위험자산 증시에 대해서 불리시한 비율을 유지하셔서 지금 맞습니다. 시점은 지금도 지수는 간다. 지수는 간다. 다만 그 안에서 중앙은행이 견제구에 지금처럼 뭐 지금 코인은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주식시장도 요 며칠 좀 조정받았죠. 근데 하반기에는 그 진폭이 조금 더 커질 거고요. 확실히 입증해야 돼요. 뭐를? 내년도까지도 우리가 중앙은행이 돈 좀 덜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질 경제가 아니야. 이제 몸 다 났어. 이제 이 담요나 이런 거 안 덮어줘도 나 이제 정상 체온이야. 그걸 보여주면 실질 금리가 올라오도 인플레 기대가 꺾이지 않는 상황까지 가는 것까지 확인시켜주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중앙은행이 돈을 주든 걸 덜 주는 걸 긴축이라고 착각하시는데 긴축이 아니에요. 여기 쓰는 우리들이 또 금융시장에 사기처럼 쓰는 용어가 있죠.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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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자산은 갑니다. 우리 혜정님이 어렵다. 진짜 너무 개인들은 볼 게 많아서 머리가 다 아프네요. 예, 혜정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워. 무슨
밤사이 뭐 뉴욕 시장이 됐건 우리 국내 시장이 됐건 장 끝나고 나면 1, 2분도 안 돼갖고 기자들은 한 줄로 올립니다. 뭐 때문에 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거 진짜 무책임한 헤드라인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한 줄로 설명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지금 우리 윤 파트장님이나 우리 또 주현수 박사님 모셔가지고 머리 아픈 연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더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연준이 팁스, 물가연동 국채를 덜 사준다는 거예요. 팁스 수익률, 그게 시장의 실질금리입니다. 덜 사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는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보면은 이유 없이 장이 빠졌네라고 했지만 이게 다 이제 되는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시장 갖다 이렇게 풀이하면서 이걸 월가의 큰 손들 시장 쭈물럭거리는 애들한테 유리하게끔 작용되도록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용당하는 것만 그게 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짚을 것만 짚고 의심할 것만 의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스틸 우리 윤 파트장님은 그 장이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나 이게 무너진다고는 안 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은 분명히 나온다. 조정은 그러니까 10% 나온다. 내외의 조정들은 뭐 아무렇지 않게 지금 요 며칠 사이에도 나스닥은 한 4~5% 빠져버리잖아요. 뭐 4~5% 갖고 뭐 그러니까요. 뭐 코인은 하루 뭐 시간에 뭐 그렇게 움직이는데 뭐 1분 사이 20% 30% 움직인 코인인데.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거기에 증거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금리가 아까 뭐 적당히 명목 장기 금리가 적당히 올라가는 얘기도 드렸지만 소장님 제일 잘 아시는 달러. 또 달러가 무책임하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연초처럼. 이 주식시장과 개를 같이 할 겁니다. 하지만 달러가 반등하더라도 이전에 의미 있는 트렌드 쪽으로 강세 쪽으로 돌아서지 않는 모습에 최고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면 쫄 필요가 없다. 주식시장. 달러가 강으로 안 가면. 네. 그거 강으로만 안 가면 그러니까 이거 그 줄기 하나만 잡고도 이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은 계속 견제되고 위험자산을 통제하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긴 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 조정 때마다 그러면 뭐 이제 시장 접고 이제 아예 투자 안 하실 거냐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시장 어떤 증시에 대한 어떤 뷰를 갖다가 주 박사님한테 여쭙는 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거 하고 지금 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사님. 네네. 지금 이 달러가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희한한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달러가 더 약해진, 진짜 여기서 앞으로 추세적인 약세가 지금 작년 내내 달러 약세 보다가 아까 정리하셨다시피 작년 말부터 2021년에는 달러가 약세가 엄청 갈 거야라고 했는데 1, 2, 3월 동안은 달러가 강이었어요. 올라왔죠? 네. 그러고 나서 4월에 다시 이제 밀렸고 그래 했는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오네 만에 이 가는 와중에 달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달러가 여기서 더 약세로 가는 경우에는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더 튈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달러 가격을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달러가 떨어지면 얘네들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받고 있는 돈이 달러의 가치와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죠. 무슨 말씀이죠? 뭔 소리지? 실제 달러로 가치, 받는데 실제 가치. 근데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받고 싶은 그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통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마지널하게 배럴당 50불, 60불,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얘네가 유로 형태가 됐던 달러 형태가 됐던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유가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달러 약세가 신흥국에는 좋다라고 얘기하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신흥국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뭐 우리 뭐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두 분 견해 먼저 주 박사님. 그 이야기는 이제 결국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하면은 신흥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신흥국은 언제나 달러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신흥국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박사를 공부하고 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IMF에서 한국은 선진국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IMF에서는 네네. 이미 예, 2000년대 뭐 우스운 이야기긴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 요즘에는 이제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3만 불 넘어섰고 뭐 대만은 좀 우습게 보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본질적으로는 정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때는 신흥국인데요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너희가 달러가 필요하니 가만히 보세요. 파이낸셜 어카운트 보시면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한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달러가 훨씬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외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여러분들 테슬라 많이 사시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죠. 이게 실제적으로 숫자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우리 이번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 얘기하면서 한 78억 불 정도 나왔죠. 이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나가요. 대외 투자, 순대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정도로 큰 규모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뭐 단기 회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저는 이 문장도 싫어합니다. IMF 사태라고 얘기하는 98년 아시안 크라이시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충격이 너무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나가는 액션은 저는 완전히 다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달러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테슬라를 어떻게 사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정책 당국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거하고 하는 액션은 이미 어느 정도 차이가 나 있어요. 자, 일단 한국은 그렇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전형적으로 단기 외채, 즉 다시 말해서 미스매칭을 걱정을 하면서 계속 달러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왜 달러가 필요하냐? 자본주의 수입해서 투자해야 되니까요. 달러가 있어야 뭐라도 원자재든 자본재든 수입을 해서 그걸로 뭐 뚝딱거려서 뭐라도 팔아먹고. 그렇죠. 오케이. 아까 커머더티 가격이 중요한 이유도 사실은 그거죠. 얘네들이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달러를 받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뭘 해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엉뚱한 데 쓰인다라는 게 보통 신흥국가들의 문제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싸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빌렸던 달러를 더 싸게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제 쪽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금융시장도 많이 보실 거예요. 최근에 달러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러 얘기하는 거? 거의 못 봤죠. 몰랐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다들 그런가? 이게 100에서 90 정도까지 10% 정도는 빠져야 빠졌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FX 시장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작년에 봤죠. 1년 내내 잘 흐르네. 한 10% 정도 빠지네. 이거 1년 동안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올랐다라고 해서 몇 프로 올랐습니까? 거기서. 지금 이 FX 마켓은 아무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유로당 유로달러 1.20, 1.21 요걸 갖다가 달러엔 108에서 110을 갖다가 지금 얼마 동안 보는지 몰라. 이 주간 전망대에서 환율 갖고 뭐 패널 초대한 적이 감감해요 벌써.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즉 다시 말해서 경제가 이렇게 크게 스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앵커를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앵커가 FX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FX가 실제적으로 플렉시블 익스체인지 레짐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경기가 같이 동조화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슈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건데 경제가 크게 스윙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익스체인지도 크게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다 널뛰는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경제가. 그런데 지금 정책 당국에서는 그런 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부도 정리하기 복잡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FX까지 정리해야 돼?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의 모든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게 플랫한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한 네. 안 움직이는. 즉 FX 크게 평평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제가 교수님 얘기 다 듣고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이 막 중구난방해서 좀 어지러웠는데 딱 정리가 돼서 얘기 드리면 이제 구슬이 쫙 꼬여. 예, 꿰요. 오케이. 예, 그리고 오늘 뭐 앞에 제가 했던 얘기들은 기억 안 하셔도 지금 하는 얘기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2월, 3월 달에 분명히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10년 금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1월 달에 블루웨이브 되기 전까지 0.9짜리가 3월 한 두 달 동안 1.7하고 그 가치 때문에 달러가 같이 끌어올라가면서 그때 주가가 아주 급격한 조정은 아니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아까 테슬라 9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700불이 깨지고 지금 500불 때까지 올랐어요. 그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그런 기조들은 계속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한번 그런 정책 이벤트에 그렇게 또 정책이 금리나 달러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지는 않겠지만 그 이슈에 주식이 흔들리면 금리하고 달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또 인과관계가 항상 그 금리하고 환이 먼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하고 앞서가니 뒤서가니 서로의 논리를 보존해주는 주식 전문가들 맨날 금리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요. 금리는 주식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고 서로 쳐다보면서 놀래. 제가 그래서 아까 하반기의 흐름에서 큰 기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그런 식으로 주가가 위험 조정이 받으면 안전장치처럼 임계철선으로 금리와 환이 같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정상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빠졌던 위험 자산들은 복원력을 갖고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그 스토리로 갈 거다. 그래서 분명히 올해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계세요. 이 멀미나는 시장을. 지수는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과 뭐 2, 3일 지난주에 친고가였어요. 코스피도 네. 종가 기준 3,250 넘었어요. 네. 3,300 근처까지도 밀어붙였었는데 그 며칠간에 또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정책 변화하고 그러면 또 한 4, 5% 정도는 일도 아닌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코인이 워낙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지수 4, 5%는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 인덱스 기준 그런 조정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아까 정책을 의심하지 말자. 분명히 가장 큰 싸움은 정책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 3월 달에 테이퍼링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금리가 알아서 눈치 보고 채권 시장에 튀어 올라오고 달러가 또 다 약할 거라고 했더니 알아서 강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식들이 20, 30% 조정을 받습니다. 개인별 종목 작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종목.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다른 그 임계철선의 메인 그 가격 변수들이 안정화됐더니 주식은 또 신고가예요. 그 밀고 당기는 스토리가 하반기에 연준이 테이퍼링 얘기 던지고 했을 때는 약간 주가가 먼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변수들이 그러면 막 금리가 또 튀어 올라가고 달러가 그렇게 해서 막 강세로 반응하고 그렇게 될까요? 그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코인도 빠진 날 무조건 사야 된다고 난리더라고요. 코인보다는 안전한 주식도 기본 투자 스킴은 올해는 안전한 경제와 확실히 좋은 경제와 물론 그걸 선반영했니 안 했니의 문제지만 정책이 지금 돌아간다는 거는 우려지만 그 우려의 반응이 나왔을 때는 왜 지금 판을 접느냐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예. 지금 뭐 벌써 10시 36분 전 미국 장도 열렸는데 아까 우리 주현수 박사님 하신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뭐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아까 어느 분이 쓰셨나? 혜정님 FX까지 들어가면 머리 터집니다. 여기다가 지금 환까지 출렁거리면 진짜 다들 머리 터진다고. 그래 환은 좀 잡혀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 맞는 말씀이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1140, 1150이 안 뚫리면은 뭐 이렇게 거 가면 커피 사야죠. 겁날 이유가 없는 거지. 커피 사야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사이드 쪽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되게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1사분기 경제 성장률 1.6이었죠. 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이 6.4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뻔히 아는 소리를 한 번 더 하면은 그럼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성장한 걸까요? 한국이 더 많이 성장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미국 지표는 애뉴얼라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6.4는 연율이죠. 그렇죠. 연율하는 우리 1.6가 1.6은 그냥 분기별로 QOQ죠. 전분기 대비? 네, 전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아니면 전년 대비? 이번에 전분기 대비 셌어요. 전분기 대비 우리가 1.6 넣었고 한국 자료는 전분기 대비로 발표를 하고 미국 자료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미국처럼 연율로 해버리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4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6.5 나오죠. 6.55 이 정도 나옵니다. 미국보다 더 좋네. 예. 아니 얘들 왜 그렇게 해요? 왜 통일을 하든지 왜 우리 같은 사람 머리 터지게 지표를 갖고 왜 장난을 치냐고. 장난은 아니고 그게 그 나름의 또 나름대로의 로직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렇게 연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벌 수 있다라는 기준 하에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기에는 그게 더 편리하기도 해요. 뭔 놈의 작년에 미국 3분기 무슨 33%인가 36%인가 성장률 나왔다며. 근데 연간으로는 2019년 대비 2020년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이었지. 네. 뭔 33?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분기 자료를 보다가 그 연말이 되면 이제 정확하게는 연초가 되면은 이제 연간 자료가 나온단 말이죠. 네. 이 숫자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연율화 시켜놨으니까. 한국 자료 같은 경우에는 1.6, 1.6, 1.6, 1.6 해놓고서는 연말에 그래서 작년 대비 6.4%. 뭔 개소리야 갑자기 왜 6%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실 때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고 그게 결국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지난 10년 동안 한국 평균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죠? 3% 넘는 게 몇 번이나 있었죠? 우리나라가 한 3-4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6%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금 6%로 프로젝션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올해 한 4% 정도 뭐 4%도 좀 야 대단한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4%도 사실 본 적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스피는 흰고가예요. 자, 오케이. 아니 조금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면서 이걸 침울 모드로 가야 돼. 이걸 갖다가 don't worry, be happy 모드로 가야 돼 했는데 1부에 우리 김건진 팀장님도 그랬고 지금 2부에 우리 진중하게 시장을 접근하시는 두 분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고도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쫄 거 없다예요 아직은. 맞습니까? 네, 저는 연초부터 그 기준은 변하고. 오케이. 아직은 쫄 거 없는 것 같고 경제 성장률이 경제가 나빠지기보다도 회복되고 있는 와중이고 돈은 여전히 많은 데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더 풀고 싶은 난리고 괜히 하도 지표가 막 물가 상승 이런 게 너무 막 높게 나와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의회에서 좀 제동이 걸릴까 이런 정도이지만 뭐 어차피 칼자 잡고 있는 쪽에서 밀어붙이면 되는 게 또 정치파이니까 밀린다 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안심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나스닥 150 나스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물 1.1 전년대 지금 1.1로 148포인트, 다우도 200포인트 뭐 저래 되네요. 아닌 게 아니라 뭐 작년인가 언젠가 그 왜 우리 작년에 봤던 게 그거고 금융위기 때도 봤던 게 다우가 지금보다도 훨씬 낮은 레벨일 때 우리 800포인트, 1000포인트도 봤습니다. 빠지는 거. 요새 뭐 300-400포인트는 좋습니다. 그러면 훈훈하게 끝나는데 분위기가 그러면 1분씩 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거는 또 약간 우리가 면피용으로 하고 가야죠. 요거는 조심해라. 혹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조금 긴장들 하시라. 그거 하나씩만 언급해 주시죠. 제가 저번에도 출연해서 실질금리 얘기는 했고요. 실질금리. 그놈의 실질금리. 그놈의 실질금리. 나는 보지도 않는데. 저희 고객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는 실질금리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시는데 실질금리의 변화는 그래서 아까 미국 물가채 이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바이든 행정부가 쓰는 것만 좋아한다고 했지만 최근에 증세 이슈 얘기됩니다. 자본소득세 얘기도 나왔고 법인세 이슈도 있는데요. 세금 물론 그것도 이제 또 뭐 의회 통과해야 되고 시점이나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바이든 행정부 공약 그대로 또 다 달성하면 지금 자본소득세와 법인세 환원만 시켜도 또 성장률에 최소 0.6에서 1%까지도 또 깎아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분명히 이제 테이퍼링 이슈 나올 때 증세 이슈가 내년도 중간 선거가 또 미국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공약 약속했던 것들은 또 실천했는 그게 또 한번 이제 진폭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민간의 실물 경제는 이제 회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꼬꾸라질 위험 요인은 많지는 않아 보여요. 민간 스스로가 정책적인 요인에서 뭐 트럼프 같은 뭐 무역 전쟁은 아니겠지만 바이든이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오케이. 봅니다. 여전히
일단 박사님. 뭐 증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거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아니요. 미국에서 예. 그 국채를 숏을 내고 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매수예요. 근데 그 순매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에이전시 쪽의 본드들을 매입을 하고 국채는 지금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의 지금 한 7, 8개월 이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결과겠죠. 금리가 떨어져 있고 이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10년물이 1.7, 1.8 그러다 1.6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아무도 잡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야 되겠죠. 거기다 중국도 있어요. 비중 줄여야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간다라면 지금 주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트코인 문제. 예. 그 저희가 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기전에 이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많은 유동성을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가져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무슨 얘기냐면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가면서 그때 버블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버블 이슈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PER 25배라고 말씀하시지만 올해 6% 경제 성장하고 얘네들 영업이익 올라가고 나면 이거 다시 20배까지 내려가는 거 아주 간단한 이슈예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버블을 걱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터진다면은 오히려 그쪽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 매마지레가 예, 있다. 대신 매마지레가 있다.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그러면 다시 증시로 들어올 돈이 있나?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암호화폐 시장이 2조 달러까지 늘었거든요. 현재? 예, 뭐 반년새 곱절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그 안에 2조 달러의 돈이 담겨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거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도지코인도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또 보유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문제가 됐을 때 그 유동성이 다 흔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역으로 또 빠질 때 일부 자금 유탈로만 해도 또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머스크 저 친구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였으면 좀 문제가 더 심각했을 텐데. 근데 이게 머스크가 한 얘기가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맞아요. 이거 갖고 거래할 수 있게 해줄게. 즉 거래적 동기에 의해 가지고 사실 화폐라는 게 가치가 생성이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 걔가 자꾸 부분을 뒤통수를 치잖아요. 처음에 비트코인 갖고 그렇게 뭐 테슬라 살 수 있겠다 해가 분위기 띄워놓고 이거는 무슨 뭐 테슬라 회사 차원에서 방침 발표도 아니고 그냥 트위트에 찍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약간 트럼프한테 배운 것 같긴 한데요.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간 시도 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볼레틸리티를 키우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두셔야 된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